안녕하세요, 북스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삼국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삼국사의 평가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당대의 어떤 시대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비판적 입장을 보더라도 이게 비판의 관점이 또 달라.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신채호는 삼국사회가 너무 사대적이다. 그렇게 비판한 반면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대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의 비판적 평가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일제 신민사학자들이나 신채호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삼국사기를 비판했는데, 자, 이 신채호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 입장을 때는 삼국사기가 이 정통 문화를 너무 축소했다는 거예요. 신화 전설이 거의 없고요. 상고사를 삭제시켰고 고대 문화의 생명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막 비판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고조선이죠. 고조선. 기록에 보면 이제 삼국사기의 편찬자인 김부식도 이 고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눠 거주하면서 육촌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듯이 고조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은 잠깐 언급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술되지 않았죠. 서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를 단대사로만 이제 몇 년 편찬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상고사의 어떤 체험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적인 어떤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죠. 자, 이 밖에도 이제 부족 선화라든지, 그다음에 불교 선화 이런 것들을 뭐냐면 유교적 사관에 맞춰서 어, 뭐냐면 이렇게 곤치거나 탈락시켰죠. 그래서 그 유교적 사관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대표적으로 개력 불언난신, 무링불신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얘가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이 났던 것이 동명한 설화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 삼국사기하고 이교의 동명왕평이 차이가 있어. 이 동명선화 관련된 내용이 구삼국사기에 이제 바탕으로 했는데 김부식은 이 삼국사기에서 구삼국사의 내용을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해가지고 바꿨었어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 근데 동명왕평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실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합리적인 입장에 볼 때는 삼국사기가 좀 더 팩트 측면에서는 접근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측면을 볼 때는 동명왕평이 낫죠. 구삼국사기나 왜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사유세계를 좀 알려면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뭐냐면 적어놓지 않았다 또는 각색을 시켜놨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지배층의 관점이 너무 반영돼 있고 보수적이고 유교적이고 사대적이다. 예. 자, 사대적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연호 사용 문제예요. 자, 고려도 초창기 때는 연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초기 때 얘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삼국사기가 쓰여졌던 당시에 그 금나라가 상당히 강해졌잖아요. 그 김부식의 입장 때는 괜히 연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을 자극시킬 수 있다. 어, 그런 입장에서 이 연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연어 사용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조그만 나라들이 그 조그만 국가 신라가 연어를 사용하냐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건데 자 그리고 또 삼국사에 또 문제가 또 사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너무 중국 쪽 사조를 강조를 했다는 거야. 예. 그걸 그대로 뭐 편집해서 서술했다. 제가 이제 고대사 그 아까 강의를 할 때 삼국사기 안에 있는 중국사 사료를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라사를 강조했다. 그래서 신라사 비중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백제보다 앞서 서술됐고요.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건국 시기가 신라가 제일 빠르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될 수 있냐? 지금 신라 자체가 일종의 그 고구려 백제보다 국가 발전 단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이제 비판한 거고요. 자, 요 4번은 이제 뭐냐면 그 이건 일제 이제 어떤 식민사관에 의한 비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삼국사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특히 4세기 이전의 기록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보면 연표가 많이 틀리고 시기적으로 뒤에 있는 사건을 앞에다 끌어다 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뭐 금추관 업적을 그 온조왕의 업적처럼 이렇게 올려 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4세기 이전에 이제 것은 믿지 못하니까 어디 그 중국의 사서에 뭐냐 입각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되게 강조를 해요. 예, 삼국지 위지동의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강당사에도 주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주류사도 보면 4세기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을 좀 안 믿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있다. 근데 제 입장 볼 때는 이 시민사관의 입장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또 뭐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민사관이 무조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좀 저도 삼국사를 몇 번 읽었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도저히 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연표 내용도 시기별로 이렇게 좀 약간 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믿을 수 없고 사색 이유가나 좀 약간 신빙성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제가 시민사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AD 3세기 때 또 그 신공화국의 뭐냐면 남한경론 입각한 내용 있죠. 이거를 그 일본서기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삼국사기가 4세기 이전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깎아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연호 및 황제 칭후 사용을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긍정적 평가도 동시에 있죠. 예. 일단은 본격적인 유교사관이다. 합리성이 강하고 고대적 요소가 불식되는데 그 삼국사기가 만들어졌던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묘총의 난이 있었죠. 묘총이 내세웠던 것이 이제 서강길지서 같은 풍수 도창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입장에 올 때 이런 것들을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개혁불연난신, 무징불신. 그래서 그게 공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기계하고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증거에 입각해갖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역사적인 인식들.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문신귀족의 입장에서 유교적 도덕사관과 합리사관의 토대로 고대 우리 역사를 정리한 사서다. 그래서 종전에 어떤 그 자기만 아는 그 고대적 사관을 벗어났다. 그래서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남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신화 중심의 어떤 역사관 있죠. 이런 것들에 벗어났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건 앞에 이제 그 삼국사기가 사대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민족주의 사학자들부터. 근데 오히려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민족주의 의식이라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조선 시대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봉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에 보면 고려사도 이게 이제 그 기전체 사서죠. 근데 이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시대 때 쓰여졌잖아요. 봉기라고 쓰지 않죠. 세가라고 하죠. 예. 그 왕의 역사를 다룰 때 세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자칭 제국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칭 제국 입장 올 때는 세가 써야지 어떻게 황제의 역사는 봉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는 봉기를 썼다. 우리가 황제국이다 하는 걸 내세운 거죠. 그냥 특유의 이제 내재 외양. 그래서 가르는 제국이고 박구는 사대 의식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표현한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통적인 이제 뭐냐면 어, 칭호법인 흉년칭호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흉년칭호법. 흉년칭호법. 자, 이 흉년칭호법은 뭐냐면 전왕이 서거한 해에 그 연도를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인년칭호법이라고 해요. 또는 해를 달리한 게 아니라 달을 달리했다, 달을 건너뛰었다 해서 유월칭호법이라고 해요. 예. 자, 흉년칭호법 예를 들면요. A라는 왕이 800년 3월 달에 죽었어요. 그 뒤를 계승한 그 비단 왕은 800년 4월 달에 즉위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A의 마지막 그 즉위년도죠. 그럼 얘가 30년 동안 즉위했다면 A 왕 30년 이렇게 이제 뭐냐면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왕이 즉위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를 건너지 않고 달을 건너는 거죠. 달 건너갖고 800년 4월 달부터는 A양 B왕 원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은 뭘 사용하냐면 중국은 유년칭호법을 사용해요. 자, 유년칭호법은 뭐냐면 년을 건너뛰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한 해의 그를 누가 관장하죠? 천자가 관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관장하는 그 왕이 죽은 그 아내도 죽더라도 그 한 해에 관장하는 거는 그 한 해에 그 왕이 관장하는 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은 그 다음에 즉위년을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800년을 즉위했다. 800년에 죽었다는 거야, A 왕이. 그래서 이때까지 그 800년 4월 달에 즉위를 했으면 이 왕이 즉위한 800년 4월까지 다 뭐냐면 A 왕의 즉위 연도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A 왕에서 30년 이렇게 보고 B 왕은 언제부터 즉위하냐면 표기상은 801년부터 뭐냐면 B 왕의 연도가 되는 거야. B 왕 원년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인 게 이제 중국식 칭호법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게 좀 비합리적인 게 뭐냐면 A왕이 800년 3월달에 즉위하고 B왕이 800년 4월달에 즉위했는데 B왕이 몇 달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C왕이 즉위하잖아. 그러면 뭐 C왕이 800년 6월달인가 8월달에 즉위해버리면 요 B왕의 즉위는 무슨 기록상 안 나와 있는 거죠. 즉위년 표기가.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려 시대는 이 조선 시대에 비해서 그대 우리의 직인연칭호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고려사나 고려사 조조 같은 경우에는 유년칭호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예, 중국식 예법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이걸 좀 잘못 이해한 게 이게 중국식 칭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후국은 이제 주례일각에서 제후국은 즉위년칭호법. 그 다음에 어, 그 상제국은 유년표 칭호법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실 분이 있는데 그 전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그 오개념이에요. 이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이제 참고로 이 훈이라는 거는 뭐냐면 왕이 죽을 때 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제후가 그 왕 황제가 죽을 때는 붕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있고 토풍을 인정했다. 토풍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풍토죠. 예, 고유한 풍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고려 시대는 하풍하고 토풍이 이렇게 대립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하풍은 주 육두풍 출신의 어떤 사람들, 토풍은 호족 출신들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때 들어와서는 하풍과 토풍이 대립을 하다가 하풍과 토풍이 나중에는 융합을 하잖아. 이게 이제 후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고려 시대는 이제 중국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것들을 또 인정해줬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친혼이야, 근친혼. 그다음에 동성혼 이런 것들이죠. 음. 동성혼 하니까 그 레즈비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동성혼 같은 성끼리 이제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같은 성씨끼리 결혼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삼국사기의 이제 그 기록을 보면 그 김부식도 이 근친혼과 동성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홍로보다 낫다. 홍로는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하는데 우린 그거 거기까지 아니다 하면서
토풍은 인정을 하고 있고 그걸 상당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폭로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다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폭로사에서는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아버지의 생물 제외하고는 그 옆에 이제 첩들도 여러 부인도 있잖아. 부인이 그 후에 아들의 부인이 돼요. 뭐 이런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비교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합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고 또 고려의 왕실 자체가 근친은 동성애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볼때 이런 그 삼국사기에 있는 근친혼 부분과 내용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것을 보면 삼국사기 아 이거는 이제 다른 건데 신라사 위주라고 비판한 거 있잖아요. 신라사 비판을 염두에 둬서 삼국을 동등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신라사 비판에 대한 그 대응으로 이 반론으로 삼국을 동등히 했다. 신라만 너무 강조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각각 아국, 오지나라다라고 이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기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를 동등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 봉기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라사 비중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일단은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신라가 통일신라 시대까지 합치면 비중이 더 크잖아요. 시기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신라사밖에 별로 안 남아 있었어요. 신라사. 예. 그래서 신라사가 남아밖에 없고 고구려나 뭐 백제 관련된 기록은 그 당시 별로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 사설을 많이 끌어다 쓰고 그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삼국사기에 썼던 김부식도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라 그 고구려 백제사를 쓰려고 하고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그 기록이 없다는 거죠. 신라사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사 위주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삼국사기는 단대사이기 때문에 삼국의 역사를 서술만 서술했다. 앞에 이제 삼국사기 비판에서 이제 보는 관점이 삼국사는 삭제돼 있고 삼국사기만 이제 삼국의 역사만 쓰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삼국사기는 그 말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책 이름에서 표현한 것처럼 삼국의 역사잖아요. 통사가 아니라 단대사죠. 단대사.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단대사이기 때문에 삼국의 역사밖에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럼 삼국 유사는 왜 그러면 고조사를 그 삼국 유사 고조를 썼냐? 삼국 유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유사라는 말 자체가 삼국사에 빠져 있는 걸 기록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삼국사에 빠져 있는 삼국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삼국 유사 취지에 맞는 거고 삼국사기는 삼국사만 연도한 단대사기 때문에 맞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군 시대에 소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김부식이 살았던 시대는 고조선의 존재는 알고 있어도 당군의 존재는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왜냐면 이 당군 신화는 뭐냐면 전국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신화가 아니라 그 당시 평양 중심에 있던 거기에 내려온 고전 그 신화였거든요. 그걸 나중에 삼국지사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 입장일 때는 일단 뭐 서경에서 나온 이제 내용 신화 자체를 별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사료의 신빙성이 높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높다는 거. 그래서 사료의 이제 객관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쓰고 논찬이라고 해갖고 따로 어떤 그 사관의 주관적인 어떤 평가를 따로 분리시켰죠. 이게 이제 그 옆에 있죠. 예. 그래서 저자의 주관적 의견 논찬을 구별했고 동명한 신화를 전 전제했다는 거. 우리가 동명한 신화에 빠진 걸로 알지만 동명한 신화를 적어놨긴 했는데 그걸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좀 각색을 시킨 거야. 예. 그다음에 삼국사기는 그 당시 이제 김부식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만든 간찬 사서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김부식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도 같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신민사학자들이 비판했던 것이 초기 기록은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유물과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일치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고학적 유물과 일치한 부분인데 그 신라의 우문이었던 나전이라든지 어? 그다음 문흥왕릉 지석. 이 문흥왕릉 지석을 보면 문흥왕의 즉위년도가 나오거든요. 일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보물이죠. 거기 이제 뭐가 박혁거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풍납도성의 추축 금을 볼 때 4세기 이전의 백제세력과 일치하다. 그래서 4세기 이전에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 백제가 동네 국가가 국가가 아니라 마치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룰 수 있는 그 국가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초창기 때 도읍이었던 풍납도성을 볼 때 풍납도성을 지을 때 연 인원 100만 명은 동원해야지 지을 수 있는 큰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 단계에서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에서 볼 때 삼국사기 기록과 이제 이전에 4세기 이전의 백제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풍납도성을 만든 만큼 백제가 컸다는 걸 삼국사가 증명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고사의 월식과 일식 등 천체지변의 형성이 사실과 일치됐고 그다음에 고구려 건국 시기가 거의 일치했다. 이거는 제가 그 뭐냐면 어, 중국에 보면 고자 묘지명이 있어요. 이 고자 묘지명이 고구려 그 관련된 사람의 묘지명인데 거기에 고구려 연도가 나와 있는데 고구려 연도가 2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여기가 2차 사조인데 이거 1차 사조잖아요. 근데 고구려의 건국 연도가 1차 사조 에 거의 접근돼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알려진 건국 연도하고 거의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신라가 건국 사실이 빨리 기록한 것도 역사 사실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 유물과 유적을 보니까 고구려와 백제 유물과 유적보다 좀 더 앞서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도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삼국사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그에 대한 긍정 평가, 비판적 입장의 어떤 반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돼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심부세미나는지 그다음에 그 한국사 특강 그 구특강 내용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서 세 번째 단계인 무신 집권기가 원 침략 시기에 사설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무신정변 이후에 사회적 혼란, 그 다음에 몽고 침략 위기 속에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등 이런 것들을 해갖고 종전에 이제 있던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몽골 침략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기층 공동체가. 그러면서 예전에 구조로부터 전달되었던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역사서, 신화 등등등이 소멸된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죠. 어? 그리고 민족의식이 강조되면서 왜냐면 원나라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난데 우리가 민족의식 강해질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유교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에 입각해서 삭제되었던 고대사나 뭐 불교사 등등등이 다시 부흥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교의 어떤 그것을 다 비판한 게 아니라 유교를 나름대로 비판적 입장에 수용하면서도 유교사관을 또 신성성을 바탕으로 또 정통문화 불교를 수용했다. 이 신성성이 뭐냐면 보통 유교에서도 요순이라든지 이런 전설 시대가 있잖아요. 이런 시대 보면 기괴하고 신기한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 그 범인과 달리 이런 이제 그 뛰어난 인재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뛰어나고 신기한 형상들이 일어난 거는 어, 당연한 거다. 유교적 사관이니까 그걸 서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뛰어난 인물이 주변에 우리가 이제 그 유교적 사관을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신비하고 어떤 이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 서술해야 된다. 그래서 유교의 어떤 신성상, 요순의 어떤 그런 얘네들의 어떤 유교의 신화에 관련된 내용도 서술한 것처럼 우리도 서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것이 이제 동명왕평이죠. 자, 동명왕평은 누가 쓰냐면 이규보라는 사람이 썼죠. 이규보는 그 당시 이제 명종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간직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좀 그 가문이 향림 출신인 가문 나와요. 가문이어가지고 좀 높게 평가를 받지 못했어. 이 사람 평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직을 예. 그래서 이제 간직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있는데 잠깐만요. 동명화편 다시 시작할게요. 도중에 전화 와가지고요. 예. 동명왕평을 썼던 이규부는 명종 때 과거 시험을 합격했어요. 근데 그래서 간지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꼴등으로 합격했어. 그러다 보니까 간직 진출이 상당히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놀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남적이 일어날 때 그 톱을 가담했고 거기 진압하는데 내려갔고 그리고 나중에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 최충원한테 압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높은 간직까지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규보가 이제 그 썼던 책들을 모은 게 동국 이상국집이잖아요. 동국 이상국집이 이 최씨 정권의 어떤 지원 아래 만들어진 거예요. 예.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천인 차원에서 동국 이상국집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것이 동명왕편이죠. 동명편. 예. 본래 이 동명왕편 자체는 명종 때 기록을 한 거죠. 예, 이걸 적어놨긴 했지만 최충원 때 이 동국 이상국집을 통해서 널리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명왕편의 서문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서문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세상에 동명왕의 신이한 일들이 많이들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 동명왕이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고주몽이죠, 고주몽. 근데 예전에 한번 상고사 설명할 때 부요를 이제 건국한 사람도 동명성왕이에요. 이 사람이 오리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부요의 이제 뭐냐면 유민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이 신화를 차용했다. 고주몽 선화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동명왕표에 쓰여진 당시에 누구야 이규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주몽을 동명왕으로 이제 인식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록 어리석은 부분하고도 제법 능히 그 일을 말할 수 있다. 내가 일찍이 그것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예전에 중리께서 계룡난실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국사기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삼국사기에는 계룡난신, 계룡불언난신이라고 하잖아요. 기괴하고 신기한 건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누가 말했냐면 공자가 말했던 거예요. 공자가. 예, 이게 유교적 사관의 어떤 기술 방법 중에 일환이죠. 예. 자, 그래서 이 그 동명왕표를 썼던 이규보도 유학자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학자들 입장에 올 때는 이걸 믿지는 않는 거죠. 예. 실로 기기한 일이다. 우리가 우리 유학자들 얘기할 바는 아니다. 자, 이에 위서 통솔 이근이 역시 그런 일이 실려 있다. 그러나 간략하고 자세하지 않았으니 어찌 밖으로 간략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개충년 4년에 구상국사를 얻어서 자, 이 구상국사가 예전에 여기 시험문이 나왔죠. 여기에 뭐 있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명왕평은 구상국사기를 바탕으로 한 거야. 물론 이 구상국사기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역사서를 이제 볼 때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한 2차 사전 특징을 볼 때 내용을 볼 때 구상국사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하다. 그다음에 고조선은 어떤 고조선 고구려 같은 역사를 좀 강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동명왕 봉기를 보니 그 신이한 자치가 세상에 말하는 것보다 더했고 그러나 처음에 믿을 수 없었으나 귀신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생각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세 번 깊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된 거야. 맥락적 감정이입이 됐다 보면 돼요. 예전에 일상적 감정이입 하다가
맥락적 감정이 됐어. 그래서 그 기운을 점점 빠지니 탐구해 보니 한상이 아닌 성이요 귀신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예견의 이제 유교적인 어떤 신성성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요와 순, 그다음에 주와, 무왕, 문왕, 무왕같이 주공같이 이제 성인들이 역사에 보면 신기한 형상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대비해 볼 때 귀신의 얘기가 아니라 예견의 그 뭐냐면 유교에 말하는 요와 순 같은 그다음 주공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어떤 그 주변에 일어난 신기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자, 하물며 동명에 이른 변화하여 신이하여 중생의 눈을 현혹한 게 아니다. 이는 실로 나라를 개장한 신이한 자치가 있으니 이에 서술하지 않으면 전처 어찌 보겠는가 후에 이로써 시로써 뭐냐면 시로써 그걸 기록하여 무엇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동명왕평이 그 문문시의 일종이다. 서사시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사시도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에 풍토였어요. 왜냐하면 산문체로 기록하면 역사를 이해할 때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해할 수도 시 형태로 기록을 한 거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제 생각엔 산문보다는 시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역사를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제왕홍이나 동묘왕처럼 시 형식으로 이렇게 뭐냐면 역사를 서술했고요. 예, 각색을 한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책 같은 걸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중국의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중국의 장안가 있죠. 백거기가 쓴. 이것도 일종의 한편의 서사시잖아요. 예, 역사를 기록한 서사시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끝 문장이 뭐냐면 내가 왜 동명표를 서술했는가는 동기가 나왔죠. 예. 자, 우리나라가 원래 요순 같은 나라를 배출한 중국 같은 같이 똑같이 우리도 성인의 나라 나오는데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성인의 나라다. 중국의 요순이나 뭐 주공을 배출한 것처럼 우리도 동명왕이라는 훌륭한 성인을 배출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기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명왕을 이제 고구려의 건국영화를 표현했고요. 여기서 민족의식인데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조됐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고려는 초창기 때는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죠.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 그러다가 육두풍이 집권할 때부터 이제 신라 계승의식이 쭉 이어지다가 뭐냐면 그 무신집권기 때 다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해져요. 예, 요걸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배제한 정통 문화를 뭘로 유교적 신성성 입장에서 뭐냐면 수용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이 사람도 이제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아. 개덕 부르는 신이다.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 미신이다. 그러다가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갔다가 일상적 감정이입이죠. 그러다가 몇 번을 읽어보니까 다음에 자부심을 갖는 단계 넘어. 맥락적 감정이죠. 이게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첫 부분에는 중리를 얘기하면서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이제 뭐냐면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좀 읽어보니까 그래도 좀 읽을만하다. 그렇지만 너무 간략한데 간략한 이유를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말도 안 됐기 때문에 간략하다. 나오는데도 자기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해 한계가 있죠. 예, 일상적 감정이고. 근데 몇 번을 읽어보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요순시대와 비슷하다. 이러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자부심을 갖는 단계로 넘어가죠. 예. 자, 그래서 이 동명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동명왕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 비교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동명왕이
신안을 적어놨죠. 그렇지만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에서 각색을 한 반면에 이에 반해 동명의표는 그대로 신어왔다. 이런 것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요번에 볼 것은 이제 뭐냐면 제왕옹기죠. 제왕옹기. 제왕옹기 이순우가 썼던 건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여러 왕들, 우리나라 왕들을 중국의 황제와 비교해서 쓴 일종의 서사시예요. 이게 옹기라고 있잖아요. 옹기. 그래서 서사시 형태로 썼다. 이걸 좀 우리나라의 여러 왕들의 업적을 좀 쉽게 풀이써 갖고 시라의 형태로 풀어서 쓰기 위해서 이제 쓴 것이 제왕홍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제왕홍기가 있을 당시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는 원나라 간섭기예요. 그리고 이제 원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사대의식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왕홍기에서 제자는 황제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역사를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의 역사, 한국의 역사, 한국의 어떤 그 비교하는 그 뭐냐면 왕대의 역사를 쓴 거야. 그래서 여기 왕의 역사를 쓴 거죠. 그래서 제왕운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민족적이죠. 그래서 사대 의식과 민족적 의식이 공존하고 있어요. 예,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썼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에서는 요걸 좀 강조하죠. 민족적 의식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크게 상건하고 학원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눈 역사시에는 상건은 중국의 역사, 제 황제의 역사 썼고요. 학원은 그거에 비교한 우리나라 역사, 왕의 역사 썼죠. 그래서 유교의식과 민간신앙이 공존하고 사대의식과 민족의식이 공존한다. 그걸 아까처럼 제와 왕을 구분하거나 중국사와 한국사를 구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시대적 한계, 원나라 간섭기 아래에서도 우리가 사대적인 성격을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바데이사를 본국 역사에 포괄시켰고요. 그다음에 단군 신화를 채록했고, 그러니까 삼조선설 그 제창했죠. 자, 이때 삼조선설은 후에 조선의 역사에 단군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조선의 단군 인식에도. 그래서 단군, 기자, 이막. 그래서 그 단군은 현원 공동체 수장이고 기자는 중국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그 문화 공동체, 우리 그런 유교적 공동체 유교를 바탕한 문화 공동체의 어떤 그 기원이 됐던 사람이고 이만희 조선은 지금 생활의 민족 생활권의 바탕이 됐던 사람이다. 그래서 당군 기자 위자 이만희는 삼조선소를 제창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의 어떤 당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거 자체가 이제 기자는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실체로서의 어떤 당군이 그 고조선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대외적 승리 부분을 누락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원나라 간섭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하고 싸워서 이긴 내용을 대놓고 쓸 수가 없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그다음 당군 기년설 사용했다. 3600년. 그래서 당군의 즉위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BC 2333년 있잖아요. 요거는 왜 이제 동국통감에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동국통감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사마강의 자치통감. 자치통감의 요의 직위년을 뭐냐면 기준으로 해서 요게 플러스 15년 하니까 이게 2033년이 나와버린 거야. 예. 그건 나중에 이고 단군 기념석을 이제 사용한 건 뭐냐? 요거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제 그 제왕후기가 이제 주장했던 건데 보통 이제 유교적 참의설에 입각해서 뭐냐면 제시한 거야. 자, 6.25 참의선은 뭐냐면 3600년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6.25에서 제일 기단 숫자를 65 보죠. 그래서 60에다 60을 곱하면 3600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3600년의 의미는 어떤 역사 실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복하다, 복이 많다.
다복선, 다복하고 그냥 유구하다라는 걸 나타나기 위한 어떤 톤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동국통감에 있는 BC 2333년도 그런 입장에 쓴 거죠. 예, 우리 역사가 유구하다. 아, 자, 하여튼 이 단군기념서는 유교적 창의서대 입각에서 뭐냐면 기록돼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단군에 대한 인식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역사적 실체는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유사를 보죠. 자, 삼국 유사를 이제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삼국 유사 기편이에요. 기편. 그래서 삼국 유사 같은 여러 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편이 있어요. 기편은 뭐냐면 유교적 사관에 의해서 배제했던 기괴하고 신기한 것들을 적어 놓은 거야. 그 왜 내가 기편을 만들어서 여기에 적어 놓냐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 유사 관련된 내용을 나오면 요게 기편 서문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서문을 적는다. 대저 옛날에 성인께서는 방야후 예약을 나라리키고 이인을 선교할 때 개정난신을 얘기하지 않는다. 자,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거죠? 개정난신, 개혁 불원난신. 자, 옛날의 성인이라는 건 누구죠? 예, 공자죠, 공자. 공자께서는 개정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점차 일어날 때 부명이나 도력을 받게 되고 이거는 이제 유교의 신성성 입장이죠. 그렇게 말해놓고는 유교에서 말하는 요와 순, 그 다음에 이제 주공 등등 성인들 보면 다 이제 뭐냐면 부명이나 도덕이나 뭐 하늘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범인과 다른 어떤 특징적인 형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기를 잡아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네요.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론대로 탄생한 것이 무엇이 기이하냐? 유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냐 삼국의 시조가 신비론 환경에서 태어난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놨다. 아, 여기 있는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 유사는 유교적인 어떤 합리주의 사관을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신성성 입장에서 그걸 또 수용했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사관을 비판적으로 이제 뭐냐면 접근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편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목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국 유사가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겠죠. 이전이죠. 일전은 이제 그 삼국사의 어떤 그 보완된 의도로서 삼국 유사를 썼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가지선파의 이제 그 뭐냐면 관련된 인물이죠. 가지선파 선종계 통해 승려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냐면 불교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불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빠졌던 한가도 많이 기록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당군도 기록을 했는데 당군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전국적인 어떤 신화가 아니라 그 당시 서경 중심의 어떤 내용 구전 신화였어요. 근데 원나라의 어떤 침입을 받고 민족 의식이 이제 강해지면서 필동 사만 의식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에서 사만의 그 조상들을 찾다 보니까 요 당군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당군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오리지널 당군의 신화를 그대로 기록한 것보다는 불교적 좀 각색한 측면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신화의 내용을 보면 불교적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뒤에 유교적인 어떤 그 유교적 사관에 기록된 단군 신화에 비해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더 가깝게 오리지널 신화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보통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군 신화 얘기할 때 이전의 신화 내용을 뭐냐 많이 언급하죠. 왜냐면 뒤에 있는 유교적 그 사관에게서 기록된 단군 신화가 너무 각색이 많기 때문에 좀 배제하고 저희 이전의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당군의 신화를 많이 인용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목적이 뭐냐? 예. 목적은 불국투서대 입각과 혼란사를 통합하고 사관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혼란했던 시대를 불교 교리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그런 이걸 좀 정리해서 좀 통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통의 유구성과 신성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몽고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곧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불교 교리에 대한 유교의 비판에 대응해서 불교 중심을 옹호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찬 배경은 그 당시 그 고려국의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였다. 삼만 일통 의식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 그 뭐냐면 이것을 불교적 사관학에서 정리를 다시 해서 우리나라의 기층 문화를 복구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랫동안 원나라 침입을 받으면서 점점 이게 그 잊혀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층에서 내려왔던 구조로 내렸던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 불교적 사관에서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관의 특징을 보면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했고요. 주체적, 도덕적, 문화적 정통을 서술했고, 그다음에 이 다음이 가지산파기 때문에 선종 관점에서 정리했고, 근데 신라 중심 사관이야. 이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공통적이죠. 신라 중심 사관. 체제는 그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유교 유학자가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어떤 역사 서술 체제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 역사 서술 체제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고승정 체제. 예전부터 이제 승려들에 대한 정기를 쓴 것들이 있죠. 요걸 바탕으로 있고 또 기의편처럼 야사도 있고요. 그다음 유교적 선행 부분도 있어. 그래서 이게 유교와 불교와 그다음 기층문화 등등이 다 플러스되는 형태로 다양한 체제를 구성된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유교적 관점의 역사 서술 체제에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보통 공무원 교재에서는 이걸 기사 본말체 유사체다라고 했어. 기사 본말체가 뭐예요?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건을. 그와 유사한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사 본말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자유롭게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불국사 중심의 불국사한다. 불교사 중심의 고대 서가와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료 수집을 되게 열심히 했어. 물론 이 사람이 혼자 한 것도 아니죠.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제자를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곳에 이제 뭐냐면 그 유물 유적들 보고 비문도 보고 등등 자료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 정통을 중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한계도 있어. 한계가 뭐냐? 보면 신라 중심 사관이고 아까 이제 삼국사기에 마찬가지로 신라 중심 사관이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남았던 기록이 신라 중심밖에 없어요. 신라밖에 없다 보니까 신라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중국적 사료를 너무 신뢰했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삼국유사도 이제 이거 중국적 사료를 좀 신뢰했죠. 그래서 중국적 사료를 신뢰해서 결과 당군, 부역, 고구려, 백제를 당군계로 이렇게 분류해놨고 기자, 위만, 마한, 진한을 중국계로 옥조, 예매, 옥조, 예매, 가야, 바다나 번안을 이렇게 무소속으로 서술돼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어떤 기록을 이제 좀 차이를 보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는 아까 개적 불원난신이죠. 자, 개혁 분원난시에 입각해갖고 요걸 이제 좀 고대적 신화를 유교적 합리사관에 입각해서 개혁 분원난시에서 좀 이걸 바꿨었어요. 각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지증왕 기록을 보면 지증 마립간이 즉위했는데 성은 김씨요 이름은 지대로다. 왕이 체격이 크고 담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우리 입장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 한 부분이죠. 근데 상응 유사에 보면 이거는 이것도 이제 구삼국사에 있는 것도 있죠. 이 구삼국사에 있는 것은 삼국사에는 좀 각색한 반면에 구삼국사에 있는 그 내용을 삼국사는 그대로 기술한 것 내용이 보여. 자, 22대 지천령 왕은 성은 김씨고 이름은 지대로인데 시호는 지증이 나간다. 자, 왕의 은경 길이가 1척 5척이나 되어 배우자를 얻기 어려워 사자를 삼도로 보내어 구했다. 자, 은경의 길이가 있죠. 이게. 오늘 19금 같은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상호 유사를 보면 왕의 은경의 길이가 커가지고 일반 여자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배우를 찾았는데 어느 날 그 큰 똥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 똥을 보고 아, 이 정도 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뭐냐면 지증왕의 어떤 큰 은경을 받을 수 있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여자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지금 입장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그냥 적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나름대로 또 역사적 가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 뒷부분은.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을 이제 어떻게 인식했냐? 은경이 큰 그 왕이 되려면 은경이 거시기가 커야 된다고 인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유 체계,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알 수 있는 거야. 역사적 사실은 알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사유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동 고승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잠깐 언급했던 건데, 자, 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성종승려가 아니라 교종승이에요, 교종.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해동 고승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해동이라는 것은 누굴 뜻하죠? 우리나라를 뜻해요. 근데 중국에 입장할 때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고, 예,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고승,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그 승려들의 업적들을 정기문 형태로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삼국시대 승리였던 30명의 정기가 수록됐고, 교종 입장에서 정리했고요. 문화적 자긍심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삼국시대 고승들 뭐 순도, 마라나타 뭐 등등 원효 이런 것들의 정기를 썼고 아마 이것도 이제 뭐냐면 그 삼국 사기처럼 왕명에 의해서 편찬 간찬사세요. 개인이 쓴 게 아니에요. 참고로 이제 그 앞에 있는 삼국유사는 이전 개인이 썼던 사서죠. 물론 자기 제자들 데리고 이제 썼긴 했지만, 근데 요 해동고순술이나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간찬사서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썼던 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완벽하게 남아있진 않고, 일부 책만 남아있어. 일부 존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라의 김대의 고승전을 모방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예. 그다음에 해동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나름대로 민족적 자극의식이 보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밑에 역사 서술책의 정리 내용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뭐 다시는 얘기했지만 그 역사 서술책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자주 언급돼 있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게 기전체가 있죠. 기전체. 기전체는 인물 중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사마천의 사기부터 기원했고 보통 봉기, 세가, 연표, 열정 이거 외워두세요. 예. 봉기는 황제 업적. 예. 그 다음에 제후의 정기, 황제죠. 그다음 연은 연대기, 지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역사, 전문 역사서, 그 열전, 신화의 전기 이렇게 있는데 인물 역사라고 보면 돼. 인물, 또 고민의 역사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그 기전체 중에 제일 뛰어난 것이 공기하고 열전이죠. 그래서 뒤에 기자와 절자 합쳐서 이걸 기전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사기, 고려사, 중국 역사 중에 정사라고 보면 25사.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전체에 적어놨고요. 편년체인데 편년체가 제일 오래된 역사 서술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연대별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초 이제 편년체 역사서는 지금 남아있는 최초의 편년체 역사서는 제일 오래된 게 춘추죠. 공제 춘추. 그리고 또 자치통감도 편년체 역사예요. 네, 연대별로 서술돼 있고요. 보통 실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조선왕조실록도 연대별로 있고 동국통감, 고요사 조록 이런 것도 다 편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강목책이라는 것은 그 성리학적 사관을 바탕으로 이제 역사를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했는데 성리학적 사관은 정통성을 되게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과 비정통 구분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래서 최초로 이 강목책을 쓴 것은 누구냐면 그 주의죠. 주의가 그 자치통감을 보고 강목책을 통감 강목을 썼죠. 그래갖고 큰 사건은 이제 그 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사건은 목이라고 해갖고 분류해놨어. 그러니까 큰 줄기는 좀 정통성 있는 어떤 얘기, 그 목은 좀 정통성이 없는 얘기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면 저자가 어디가 정통을 보는지 아니면 어디가 비정통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목체가 이제 이런 것으로 성리학적 사관에 바탕을 뒀다는 건 이런 말이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부의 동사 강목 같은 것도 강목책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런 성리학적인 어떤 정통사관이 그 뭐냐면 확산되면서 이런 강목책들이 많이 적어놓죠. 조선 중화주의학에서 이건 나중에 뒤에 조선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사본말체는 뭐냐면 사건을 중심으로 쓴 거야. 사건을.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기사본말체가 여기 나왔지만 원추가 쓴 책이 있어요. 원추가 쓴 통강 기사본말이 있어. 예. 그래서 통감 기사 본말은 앞에 자치 통감을 기사 본말체로 각색해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냐면 그 기사 본말체는 이근이 쓴 연려시 기술이죠. 요거는 야사집으로 되게 많죠. 우리가 이제 흔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의 야사는 이근의 연려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거야. 항공차사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려 후기의 사설을 볼게요. 고려 후기 때는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은 뭐가 강조하죠? 어, 대의와 명분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의와 명분을 강조한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그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그 사람이 이재현 있어. 이재현이 사학이죠. 이재현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성리학에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성왕 때 망건당에서 그 가갖고 성리학자들, 중국의 성리학자들과 많이 교류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충무공 때는 이제 충무가 개혁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진사 대부의 선구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유신데 그는 선구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재 사학은 그 김부시의 유교사관을 계승했고 개혁을 단행해서 왕권을 중시해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의식이 반영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성왕과 충무왕 때 개혁에 자기가 직접 가담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반영했다. 이게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 사학은 지금 나와있지 않아. 그래서 태조부터 해서 숙종 때까지의 어떤 역사서를 정리한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지 않고 다만 이제 어디에 일부 실려 있냐면 후에 고려사 저족에 그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의 사평 부분 있죠. 예. 어떤 역사의 평가 관련된 내용의 사학의 내용을 좀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 일부 내용이요. 예.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내용을 좀 고급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급록. 자, 고급록 원부라는 사람이 이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그 고요촉이든 박인량이라는 사람이 고금룡의 내용에 추가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이 고금룡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주제 강목법을 처음으로 주장한 책이다. 도입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과 목을 나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도입한 책이 고급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박인하의 고급록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이게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책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그 일부 이제 고조사나 고조사 조료 내용에 실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9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90번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전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은 뒤에 이제 조선시대에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성리학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부터 좀 얘기할게요. 고려시대 성리학이. 성리학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 사변적, 하는 신유학이고, 종전의 홍학적 유학과 달리 어떤 이유와 기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설명하는 유학이죠. 그래서 북송의 주동이 정오, 정의 형제를 거쳐서 남송의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리학이 왜 도입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고려 중기 때부터 유학의 철학화 경향이 등장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했는데 고려 중기 때부터 그 송화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 이와 기가 강조되는 분위기였고 그 이와 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학가 중용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최충의 문헌공도의 그 내용에도 보이거든요. 예. 자, 이러게다가 이제 성리학을 이해하려면 선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신집권기 때 불교계에서 심성을 중시하는 강학이 대두됐는데 이런 것들이 선종하고 관련돼 있죠. 선종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가운데서 또 그 당시 지식인들이 유학자나 그 승려가 떠나서 유학자 승려들이 서로 유교와 불교를 같이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는 유불융합의 조조에 맞춰서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선종을 바탕으로 해갖고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불교가 너무 타락했어. 예. 그래서 불교 타락을 하다 보니까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 당시 타락하다 보니까 사원절이나 고지대 같은 타락을 하다 보니까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리학이 수용될 수 있는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고려말 성리학의 특징을 볼게요. 자, 요때 성리학부터 이제 이해할 필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리학을 주제학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이죠. 성리학은 여러 학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제학이야.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생각한 주제학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제학의 아주였던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 주제학의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주제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하이론적 세계관이 강해요. 그리고 하이론적 세계관이 강하고 이 하이론적 세계관을 이와 기라는 형이삭적인 어떤 논리를 통해서 합리화시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원나라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원나라도 성리학을 간학화했죠. 예. 근데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런 성리학을 이제 주제학적 성리학을 간학화한 게 아니라 허영의 성리학을 간학화했어요. 허영의 성리학은 주제학의 아주로서 이런 이와 기를 강조하는 형이삭적보다는 실전적 성격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성리학을 받을 때는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이상적인 측면보다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생활윤리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거경과 국리 중에 거경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실천적인 거경을 강조했다. 거경은 이제 뭘 강조하는 거죠? 소학 이런 것들 주자가래 이런 것들 되게 중시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리라는 건 형이삭적인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는 용납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얀적 세계과는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적 힘이 강조됐기 때문에 소학이나 주자 같은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어, 주자의 어떤 실질적인 소학이 중시 여겼고 예속을 위해서 주자가를 채용했다는 거. 그래서 원에서 간악화된 거경을 실천을 중시한 허영의 학통 주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자의 아주였던 주자들 그 사상을 거금 중심으로 해석했던 그 주자의 아주였던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주자가 주자 성리학 언제 받아들였냐? 이건
나중에 원나라가 이제 세티하고 명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받아들였다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사 할 때도 다시 얘기했지만 원나라 때도 성리학이 간악화됐어요. 그때 성리학의 간악화는 허영의 성리학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때 성리학이 간악화됐죠. 이때 성리학은 주자학을 간악화시킨 거예요. 주제 정통적인 성리학을. 예. 자, 그럼 성리학의 변화를 통해 사상계의 변화가 불려있겠는데 이걸 계기로 완전히 이제 유구의 교체의 계기가 되었고 홍구학적 유학에서 철학적 유학으로 변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하고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요. 예전에 홍구학적 유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석에다가 아니 저희 경전에다가 주석을 다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철학적인 내용이 없어. 근데 이 철학적 유학은 이와 기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불교적인 어떤 그 우주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관하고. 자, 그래서 우주관과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성리학 수용 과정을 이제 보면요. 중요한 때 안항에서 이제 소개됐죠. 네. 그걸 안항이 이제 유교교육 진흥위에서 재단 서파전 있죠. 오늘날 장학재단 서파전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국학의 대성당에 공자의 사당을 이제 신축했어요. 대성당을 신축했다는 거, 공자의 사당을 신축했다. 대성정이나 뭐 공자의 사당을 신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의정 같은 사람은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우고 귀국할 때 성리학에 관한 많은 서적을 가져왔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리학을 도입했던 사람은 앞에서 말한 이재현이야. 이재현은 만건당에서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만건당 충성왕 때 만든 건데 충성왕이 대도에 있었잖아요. 대도에서 이제 만건의 책을 쌓아놓은 그 곳이다 해갖고 이제 개인 서재 창고로서 만건당을 만들었어요. 개인 도서관이나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조맹고나 연복 같은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성리학을 심층적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우리나라 성리학이 허영의 성리학 있죠. 허영의 성리학 계통이 많이 들어왔다. 그죠? 허영하고 또 약간의 오진 사람이 있어. 오진. 오진 계열의 성리학. 오진은 이제 주자하고 육구를 이제 조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 대한 이해폭이 심화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곡이나 이색에게 이제 전수를 했고요. 자, 이색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색은 온건파 사대부의 거장이죠. 거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성균관 학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몽주, 건건, 정도조 이런 사람들 배출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정몽주, 건건, 정도조는 이색의 제자였다 이렇게 보는데 정도조는 이색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말 때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억불론, 척불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